자, 모델링 기법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y fx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만들어진 y fx가 모델이 혹은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모델링이고, 모델은 모드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드는 통계 용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드가 뭐냐면 최빈값이에요. 가장 많은 빈도를 갖는 값. 이게 모드고, 그거를 기반으로 모형이라는 걸, 모형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예는 일단 올리버 아셈플트의 와인의 품질. 그래서 와인의 품질은 겨울철 강수량과 재배철 평균 기온, 수확기 강수량의 함수다. 이렇게 된 게 모델이고, 그 구체적인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회귀 분석 기법, 회귀 모델링 기법을 써서 이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데이터와 이 관계상은 사실은 이 오차가 존재해요. y fx 플러스 오차. 근데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오차가 0 혹은 0에 가깝다. 최소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이 fx를 찾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오차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오차가 작았지만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 오차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 시점이 바로 모델을 갱신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차가 작은 모델.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y fx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오차가 적은 모델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이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가장 좋은 모델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쓰는 이제 앙상블 기법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 모델링 기법을 다른 말로 또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알고리즘은 통계 영역에서 나온 스태티스티컬 모델링 알고리즘이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 통계에 근원을 두는 모델링 기법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출발한 기법도 있고,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그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모르는 X에 대해서 Y를 예측하는 데 있다. 그런데 모든 모델링이 다 예측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링,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과관계의 설명, 또 하나는 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 근데 점점 이제 인과관계 설명보다는 예측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명이 없는 모델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측의 정확도만 높으면 쓰겠다라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 모델링과 머신러닝 기법을 수행하는 절차가 사실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학습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측 단계, 프레딕션 단계. 근데 물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는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인 경우에는 이 프레딕션 단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슈퍼바이즈 러닝 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은 명확히 프레딕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언슈퍼바이즈라고 해서 프레딕션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학습 단계에는 데이터를 알고리즘에다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모델이에요. 머신러닝 모델. 근데 그거를 예측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이걸 예측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이게 인과관계 모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이 예측 모델의 성능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점점점 또 발전하고 있어. 수십 개가 있어.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수십 개의 다른 알고리즘마다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나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거는 점점 사라지고 좋은 거가 자꾸 나와요. 하지만 그 알고리즘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예측 모델의 성능의 차이보다는 학습한 데이터에 따른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좋은 거 선택하는 것보다는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쓰는 거예요. 저기 만들어진 이탈 모형, 과거에 이탈, 고객이 어느 고객들이 많이 도망가는 거야 라는 걸 학습해요.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현재 있는 고객한테 적용시켜 보는 거야. 그래서 이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저거는 비단 고객에 대한 이탈 모형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직원에 대한 이탈 모형도 만들어요. 실제 직원 중에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도 했어.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직원 중에 이탈할 직원들을 식별하는 모델 이걸 만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자는 거죠. 얘가 지금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 그럼 좀 더 관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썼습니다. 자, 여기 그 모델러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노드가 뭐냐면 이 유형이라는 노드예요. 유형이라는 노드가 이 모델링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델링에서 입력 목표 혹은 양방향 모드라는 게 이제 보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원래 영어예요. 그래서 이 입력도 되고 목표도 되는 거 이거를 이제 모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파티션도 있고 분할도 있고 빈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유형 설정을 안 해놓으면 뒤에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유형 노드다. 그래서 유형 노드의 가장 핵심은 이 모델링의 역할을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용어는 목표 필드, 목표 입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통계적인 용어상으로는 이 목표 필드가 바로 종속 변수,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부르고 실험 계획에서는 반응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력 필드는 통계에서는 얘를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 실험 계획에서는 얘를 설명 변수 혹은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머신러닝 영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얘를 오브젝트, 이쪽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 유형 노드에서 X, Y, 목표 필드인지 입력 필드인지를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측 모델링 또는 머신러닝의 방법은 사실은 처음에는 두 가지였어. 처음엔 두 가지였는데 세 번째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강화학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알파고 때 나온 거예요. Q서치라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래서 얘는 약간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기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슈퍼바이즈 러닝은 선생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코치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이 코치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제 학습에 세부적으로 가면
분류 모델링과 추정 모델링이 있어요.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통제 학습은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는 뜻에서 자율학습이라는 용어로도 부릅니다. 자율학습. 그래서 비통제 학습 모델링에는 군집화와 연관성 추정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겁니다. 강화학습은 처음에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가다가 시점이 지나면서 슈퍼바이징으로 전환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새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다 이쪽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두 가지인 추정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분류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 모델링은 연속형 Y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상에 A 지역에 사는 18세 여성이 소득이 125야. D 지역에 사는 25세 남성의 소득이 35야.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하되 이쪽 소득을 목표로 얘가 설정을 하고 요 성별, 연령, 거주지를 입력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학습을. 그러면 이제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모델은 입력 필드가 주어졌을 때 Y-값에 대한 추정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델을 쫙 만든 다음에 야, C지역에 사는 45세 여성은 소득이 얼마일까? 그럼 얼마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밑에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특징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 똑같은 추정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좋은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뭐 선형회귀, 카트쉐이드, 뉴럴 네트워크 이런 알고리즘들을 써요. 이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회귀라고 그래서 이 추정 모델링을 우리가 그냥 회귀 모델링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관련 이제 무크라든지 이런데 동영상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추정 모델링이란 말을 안 써. 그냥 회귀 모델링이라고 불러. 그래서 분류 모델링과 회귀 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얘는 추정 모델링이에요. 연속적인 값을 추정하는 모델. 자, 반면에 이 분류 모델링은 이 Y가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게 이 범주형입니다. 그래서 A 지역에 사는 18세 여성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 D 지역에 사는 25세 남성은 돈을 잘 갚았어.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걸 학습한 다음에 C 지역에 사는 35세 여성은 과연 돈을 떼어먹을까? 잘 갚을까? 이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결과는 이렇게 부도 여부가 1인 경우에 돈 떼어먹고 도망간 거고 부도 여부가 0이 돈을 잘 갚은 거야. 그래서 1인지 0인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야. 뒤에 확률을 제시해 주는 거야. 똑같이 1로 예측했어도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부도 가능성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0.5보다 크면 부도라고 예측하고 0.5보다 작으면 부도가 아닐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5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 분류의 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범주화된 목표를 예측하는 게 바로 분류 모델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모델링,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냐면 우리 학습할 데이터에 Y가 없어요. 목표가 없다. 목표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키가 180이고 체중이 68이고 연령이 18세인 여성, 그 다음에 체중이 67kg고 키가 167이고 25세인 남성,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나름대로 유형을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나눠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너는 군집 1,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사람은 너는 군집 3, 세 번째 유형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 언슈퍼바이저 러닝의 가장 어려운 점은 뒤에 나중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지만 유형, 집단을 몇 개로 쪼개야 돼?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K-민, 투스텝, 코넨 이런 같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연관성 모델링인데요. 앞에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비슷한데 얘는 입력 필드 데이터가 형식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얘는 바이너리 혹은 이분형이라고 하는 값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true냐 false냐예요. 그냥 OX예요. OX 문제. 과일이 O고 통조림이 X고 냉동이 O고 맥주가 X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통조림이 true면 맥주도 true다. 이런 규칙들을 찾아내는 게 모델링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실제 이 아프리오리, 카르마, 시퀀스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런 연관성을 탐사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분야는 이 추정 모델링, 분류 모델링, 군집화 모델링, 군집 모델링, 연관성 모델링. 그래서 추정 모델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저거죠. 소득 예측, 주가 예측, 집값 예측, 수요 예측. 제가 저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0%의 우리 프로젝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 예측하는 거, 수요 예측하는 거, 가격 예측하는 거, 물동량 예측하는 거. 다 뭐예요? 추정 모델링.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거. 판매량 예측, 교통량, 유동인구, 소요시간 예측, 고객가치 추정. 이거 다 추정 모델링. 분류 모델링은 저기 고객 분석 영역에서 진짜 많이 썼죠. 60%가 고객 분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객 이탈 예측, 캠페인 반응 예측, 부도 예측, 교통사고 예측, 사기 감지, 스팸 감지, 이미지 인식 다 이거 뭐냐면 분류 모델링이에요. 분류 모델링이 쉬울까요? 추정 모델링이 쉬울까요? 그거는 어떤 거를 더 많이 해봤느냐. 그래서 분류 모델링이 더 쉬워요. 분류 모델링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 추정 모델링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추정 모델링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해요. 학습할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추정 모델링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었을 때 추정 모델링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추정 모델링은. 자, 그리고 이제 군집 모델링은 상품 분류, 고객 분류, 이상현상 분류, 불량 유형 분류 이런 용도로 쓰고요. 원래 분류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서 군집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저기 10%에 해당되는 저 프로드.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건수는 99.9%고요. 비정상적인 건수가 0.01%, 만약에 0.1%. 이러면 우리가 99.9%짜리와를 true라고 보고 0.1%를 false라고 봤을 때 TF를 맞추는 분류 모델링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false에 대한 거를 군집 모델링을 해서 혹은 true에 대한 거를 군집 모델링 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는 거를 따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고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연관성 모델링 분야의 예를 들어보면 상품 연관성 도출, 교차 판매 최적화, 매장 진열 최적화, 소셜미디어 텍스트 단어 연관성 도출 이런 쪽에서 연관성 모델링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의 평가인데요. 이 모델의 평가는
사실은 슈퍼바이즈 모델링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언슈퍼바이즈 모델링, 그러니까 자율학습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실 힘들어요. 어려워. 모델을 만들고도 이게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근데 슈퍼바이즈 모델링은 과거의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하면서 그 얼마만큼 모델이 정확한지, 얼마만큼 모델이 안정적인지, 혹은 모델이 얼마만큼 경제적인지를 따져요.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정확성, 안정성, 경제성인데 요거는 전부 다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 즉 분류 모델링과 추정 모델링에 적용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정확성 하면 추정 정확성, 분류 정확성. 근데 이제 나중에 분류 모델에서는 적중도 같은 것도 따져요. 적중도.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도 맞을 것이냐, 이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 높은 모델은 미래에도 맞을 거고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델은 미래에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을 평가하고 확보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되게 어렵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정성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랜덤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이 안정적으로 간다. 데이터를 조금 바꿔도 모델이 만든 모델에 데이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일관된 예측력을 보이면, 정확성을 보이면 얘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은 얼마나 모델이 간결하냐. 모델이 간결해지려면 입력 필드가 적어야 되겠죠. 모형이 복잡하지 않아야 돼. 심플해야 돼. 그게 바로 경제적인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기 적발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신용카드 승인을 딱 하면 프로드 모델을 타거든요. 1, 2초 만에 결정이 나야 돼. 그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모델에서는 정확성이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경제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즈 모델링 경우에는 랜덤 모델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저기 이제 이탈 모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델에 의해서 이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랜덤하게 사람을 뽑아.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과연 누가 더 많이 도망갔어?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모델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모델의 평가입니다.